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돈 되는 아파트, 돈 안 되는 아파트,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알려주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누구나 돈 벌고 싶죠. 근데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저축해서 버는 방법이 있고요. 또 재테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불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큰 돈을 벌고 그나마 좀 더 리스크가 적었던 부분은, 꾸준히 올랐던 부분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물론 주식도 물론 있고 하지만 주식은 좀 리스크가 훨씬 크죠. 훅 벌었다 훅 한 번에 말아먹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 변동이 이렇게 급작스럽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올라가는 것들, 또 주변에 부자들을 보면 사실은 땅이나 주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으로 번 사람들보다. 나만 돈을 못 벌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파트를 또는 집을, 우리나라만큼은 또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재테크 수단을 쓰였던 건 맞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지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고민일 거고요. 또 샀던 살아서 돈이 많이 올랐던 사람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 라는 게 고민일 겁니다. 둘 다 고민이죠. 이미 산 사람들은 그렇고, 살 사람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집을 팔았어요. 갖고 있던 아파트를 안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폭락론이라든가 이미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집을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서 전세를 계속 살았는데, 아니 너무 오르는 거예요. 전세값이 기가 막히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조금만 더 보태면 아파트를 사는데, 집을 사는데, 또 공부를 했죠. 작년부터 부동산에 관계된 공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어떤 아파트가 돈 되는 아파트인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공부를 해서 올 봄에 계속 알아보다가 이제 샀어요. 올해 봄에 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올랐죠. 많이 올랐죠.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팔아야 그 돈이 제 돈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때 제가 아파트를 사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때 이제 다른 부동산도 하나 더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가 아닌 일반 빌라 쪽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아직 재미를 못 봤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좀 했죠. 저도 계속 부동산 책을 보면서. 그래서 이 책을 또 알게 됐고요. 이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동산 대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이슈가 돼요. 첫 번째는 2018년 올해부터 약 1,000만 호 이르는 이 아파트 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 아주 자세히 다뤘고요. 또 올해 아파트 매매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갖고 올 시장의 변화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전세도 임대소득을 간주하여 다주택자들에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간주임대료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960만 호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이 정책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를 따르는 정책이고요. 이변이 없는 한 2018년과 2019년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잘 알아야만 원치 않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집값이 떨어질까봐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왜 집값 폭락설이 반복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과잉이다, 폭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숫자로 반박을 해요. 우리나라 총 주택의 수는 약 2천만 호 정도입니다. 그러면 2017년에 이제 작년에 38만 호, 올해 45만 호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과잉이냐는 거죠. 전체 주택 수의 약 2에서 2.5%가 증가하는 건데, 그러니까 100채 중에서 2채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물량을 과잉을 넘어서 폭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명확히 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집이 부족하답니다. 지역 간의 격차도 심하고요. 특히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정부 발표인 96%보다도 낮은 92%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택보급률이 92%라는 것은요, 12가구 중에 한 가구는 집이 없다는 거죠. 공급 과잉은커녕 오히려 집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부족한 집들마저도 너무 낡아서 살만한 집은 더 찾기 어렵고요. 마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죄악이고 폭락을 주장하는 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언젠가 집값이 떨어지면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다가는 전세 계약이 끝날 무렵 부동산을 다녀보면 오히려 전세가나 집값이 지난번 계약 때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억 단위더라고요. 억 단위. 전세가 올라가는 게 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반절세라죠. 반전세. 보증금 반 내고 월세 살고 그랬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시기가 오죠. 자,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론 외에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하락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이 얘기가 나오죠. 은퇴에 임박했다거나 혹은 은퇴를 시작했고 인구도 2030년대를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제 하락설입니다. 자, 베이비 부머 하면 이제 1955년에서 63년에 태어난 경제선을 이끌었던 세대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자, 주택은 인구가 아닌 가구 단위로 구매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아도 가구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를 바라보는 기준이 변해야 함을 뜻합니다. 더구나 가구수 증가 속도도 통계청의 예측을 크게 웃돌고 있어요. 초창기 전망 자체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아쉽게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외국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가구는 43만 호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가구에 대한 별도의 주택 공급 계획이 절실해졌는데도 지금은 이들을 위한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주해야 할 집을 점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집을 사실상 감소시키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대와 사회 변화로 40, 50대 이상의 이혼율이 급증을 하고요. 또 유학과 파견 가족이 증가해요. 40대 이상 1인 가구 급증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처럼 주택 수요가 사회상을 반영하면서 급속히 변해가는데도 여전히 인구수는 2030년대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하락할 것이라는 박제 같은 전망들이 반복됩니다. 이제 이런 인구로는 버릴 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설, 가계부채 붕괴설이 또 있죠. 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부담이 되니까 가계에서는 집을 팔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집값이 하락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참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금리가 무조건 기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1999년 7월부터 2001년 3월까지나 2005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처럼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진다고 미국의 자금이 무조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자, 어쩐지 이런 정보들은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특정한 일은 항상 맞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개도 펼쳐지고요. 사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가격이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반대 경우도 빈번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2017년 3월에 미국이 금리 올렸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은 근데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뭐 주식시장에 그 외국인 돈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환율 오히려 낮아졌고요. 환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달러가 오히려 한국에 들어온다는 의미죠. 이처럼 단일한 이론으로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이거든요. 자, 그럼 집값이 떨어져야만 이기는 싸움을 계속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또 미분양 공급 과잉 있죠. 물론 지역마다 다르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이 3%를 늘어요. 3% 는다고
공급 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을 또 반박을 이 책에서는 합니다. 사실상 입주가 증가한다는 사실만 놓고 보자면 1990년대나 또 2017, 18년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량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1990년대 입주 공급은 아파트 재고 증가율을 16에서 21%에 육박하게 할 정도로 거대한 양이었는데요. 또 지난해와 올해의 증가율은 겨우 3%입니다. 3%. 그래서 지금을 1990년대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은행에 1억을 했더니 1억 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을 폭탄 같은 이자율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1990년대에는 은행에 1억을 예치하면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을 그때와 수준으로 비교하면 좀 어리석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있다 그래요.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 라는 주장. 그 부분을 또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15년은 정말 그 역사 최대 규모의 신규 주택 분양과 최대 규모의 재고주택 거래가 이루어진 했죠. 그때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상승이 있었어요. 오히려 공급 폭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절벽이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개발형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정비형 분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입주 폭탄이 아니라 분양이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분양 절벽이 더 걱정이다. 더 이상 달을 봐야 할 때 손가락을 원 실수는 저러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전세 푸어가 되는 것은 두렵지 않은가. 전세 계속 살다가 더 이상 들어갈 전세가 없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글도 또 만날 수 있고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늘고 집값이 주춤하면 월세가 느는 원리. 전세가 사라질 거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죠. 집주인이 현금 수익이 없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월세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또 자연스럽게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압도적인 지위는 전세냐 월세냐에 하는 임대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전세 공급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려면 자, 내가 얼마를 넣고 거기서 전세를 해야만 그 돈을 다 뽑죠. 거기다 뽑아서 또 투자하고 이 갭 투자 때문에 전세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집값이 장기적으로 횡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어요. 그러자 집값 상승에 따른 매매 제약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 공급을 선호했죠. 그러면서 월세 공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전세의 소멸이라고 앞다투어서 다뤘고요. 근데 2015, 16년에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갭 투자를 늘린 거죠. 갭 투자를 하면 전세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월세가 대세라는 말이 쏙 들어갔죠. 그러네요.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늘고 집값이 떨어지면 월세가 느네요. 그럼 월세가 오르는 이유는 뭐냐? 은퇴를 앞둔 5, 60대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현금 흐름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다가 은퇴 이후에 현금이 창출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들을 만나보면요, 대부분이 월급처럼 매달 꾸준히 현금이 좀 들어오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월세라든가 상가 투자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은행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여신을 주고 동시에 그런 여신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출받는 사람에게 상환 능력을 물어보고, 이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여신을 할 때 지켜야 할 은행의 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점 월금에 이자를 합친 금액들 원리금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주택담보로 할 수 있는 것들,
대출 부분이 작아지게 되면 그만큼 투자가 어렵게 되죠. 자, 투자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이제 월세를 내서 이렇게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되니까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막히는 거죠.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와 서초구, 강남구, 마포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 거리가 많은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월세의 추가 공급이 사실상 막혔다고 보는 게 적절하죠.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막히니까 당연히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집주인의 세금까지 임차인이 떠맡게 되는 시대가 올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투기 세력 다주택자 덕분에 싼 임대료에 살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것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러지 투자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다수이고 공급은 소수이기 때문에 전 월세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버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쭉 또 책을 넘겨볼게요. 집을 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피터 틸은 미국 온라인 결제 회사인 페이팔의 창립자이죠. 그는 동업자와 함께 페이팔을 설립했고요. 현재는 현실의 아이언맨으로 알려진 앨런 머스크와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했습니다. 피터 틸이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 바로 제로 투 원이에요. 제로 투 원은 2014년 아마존이 선정한 최고의 책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사실 제로 투 원은 IT 업계의 표현으로 무에서 유로 변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디지털 세상에는 0과 1만 존재하는데 이 0이 1로 변하는 순간을 의미하죠. 1이 되면 사실상 해당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게 된다는 발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제로 투 원 순간이 있어요. 바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이게 집을 사본 사람이라면 처음으로 산 집을 생생하게 기억을 할 겁니다. 대부분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오랜 고민 끝에 샀을 것이기 때문이죠. 뭐 미천한 경험이겠지만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특히 저도 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특히 이제 내가 산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축복에 가깝죠. 우리나라 자가 점유율이 54%에 불과하거든요. 내 집인데도 내가 살지 않는 거죠. 집을 사면 2년 단위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혹은 빌라에 거주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순위를 걱정할 일도 없어지죠. 물론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은 생기겠지만 어차피 요즘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 육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을 산다면 하우스포나 렌트포라는 말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도 전월세에 살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사게 되죠. 근데 요즘 세대 입장에서 집을 꼭 사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을 꼭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원치 않는 이사를 서너 번씩 하고 나면 매수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임대시장에서 안정적인 물건이는 없거든요. 주거 안정성은 임대료는 도저히 얻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특히 이제 애 키우는 입장에는 공감이 됩니다. 부부끼리만 살 때는 못 느끼다가 여러 번 이사를 하면 아이들 친구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이제 집을 사면 집을 가진 1070만 세대 중 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취득, 보유, 매도할 때 세금을 내면서 자연스럽게 세금과 정부 예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부동산 시장만 놓고 본다면 집을 소유하지 않는 임대인들에 비해서 다수의 세력이 되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 보일 때가 많겠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우호적인 대책들이 매년 발표되고 시행이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제가 또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돈 되는 아파트, 돈이 되지 않는 아파트.
여러분들께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이 책을 보신다면 쉽고 아주 제대로 부동산에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